자,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무슨 인공지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랑 나중에는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현대 기술과 예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자유롭게 드시면서 일단 영상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제목이 새로운 신이에요. 신. It is, in large part, outdated knowledge. How so? We mentioned all those things, the sort of primal drives. Mm-hmm. Those old things that we like, and hate, and fear. They're all there on the internet. Their projection of our big system. 오랫동안 인간은 신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살인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같은 종교 신자를 만나라,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보다 많이 아는 신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던 우리는 시간이 흘러 점점 삶의 주권이 인간 개개인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가슴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귄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리더 또한 내가 직접 투표한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탄생한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아주 당연해 보인다. 이 세상에 인간보다 똑똑한 동물이 어딨나?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딨나?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 금이 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겠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 존재는 하늘에 있는 신도 아니고 길거리의 문제집도 아니고 밤하늘의 별도 아니다. 놀랍게도 이 존재는 생명과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찰스 다윈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명과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생명체, 즉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호모데우스에서 나오는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자판기는 커피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버튼이 눌려주면 뜨거운물을 내리고 커피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우유를 넣고 컵에다가 내용물을 내린다. 커피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커피 한 잔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커피를 인간이 마신다. 그런데 생명과학에 따르면 이 버튼을 누르고 커피컵을 들어올려 마시는 인간까지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생명체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몸속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명체를 만드는 설명서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DNA라고 부른다. 그대의 눈동자 색에서부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4글자로 적혀있다. A, C, G, T. 이 4글자를 잘 조합하면 나무에서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컴퓨터의 본체 속은 2자로 이루어져 있다. 0, 1. 이 2자를 잘 조합하면 아주 멋지고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탄생한다. 컴퓨터나 생명체나 모두 몸속에 설명서를 갖고 다니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설명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한자 한자 바뀌며 진화해왔다. 진화란 무엇인가? 낭떠러지에서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은 겁없이 낭떠러지에 다가갔다 떨어져 죽었다. 그러다 천천히 알파벳이 바뀌며 낭떠러지에 다가서면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 만들어졌고, 이 동물은 낭떠러지에 다가가지 않아 떨어져 죽을 확률이 줄어들었다. 낭떠러지에서 무서움이라는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온 우리의 설명서는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쓰여져 있다. 슈퍼마켓까지는 없었던 수렵지리 시절 호모사피엔스는 되는 대로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칼로리라는 것이 음식에 담긴 에너지의 양을 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살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고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맛있게 느껴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었던 동물은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온 우리의 DNA는 고칼로리 음식을 보면 입속에 군침을 맞는다.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 없었다.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생명체의 DNA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구에 처음 생명이 탄생한 후 35억 년 동안 DNA를 잘 전달받을 수 있었던 우리는 정말 생존을 좋아한다. 그렇게 인간이라는 타이명에 알고리즘이 한 줄 한 줄 써내려졌다. 위험한 것은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라. 고칼로리 음식엔 맛있음을 느껴라. 애인에게는 성욕을 느끼고 사자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벽을 옮기는 모기에겐 신음을 느끼고 낯선 자에겐 경계심을 느끼고 너의 DNA에겐 위험을 느껴라. 그리고 커플들은 7년 정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라. 너의 DNA가 너희 둘 보살핌 없이 스스로 생존하려면 적어도 아이가 7살은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살아가라. 올가니즘은 알고리즘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 안의 알고리즘이 하는 말을 들어왔던 것이다. 같지만 이런 게 또 과학의 매력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생명체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각자가 흥미있어할 만한 영상이 쭉 리스트되어 있다. 모두 우리가 시청했던 영상들,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상에 관심이 있을지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얼마 동안 시청했는지, 영상의 몇 퍼센트를 보았는지, 좋아요를 누른 시점은 언제인지, 공유를 했는지, 코멘트는 달았는지, 코멘트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심지어 어떤 부분을 반복해서 보았고, 어떤 부분에서 정지를 했고, 어떤 장면이 나오자 영상을 껐는지까지 기억하고 그대에 대해 배운다.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는가? 페이스북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어떤 사람의 좋아요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좋아요 10개가 있으면 직장 동료보다 그의 성격을 더 잘 파악했고, 좋아요 70개를 가지고는 그 사람의 친구들보다도 더 잘 파악했으며 그 사람의 가족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선 좋아요 150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선 좋아요 300개면 충분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300개의 좋아요를 가지고 수년간 동거동락한 배우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선 몇 개의 좋아요가 필요할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인간의 기억력은 컴퓨터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인간의 판단력은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 판단을 내리기 전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걸 판단으로 실수라고 하지 않는가? 인간은 매번 실수를 한다. 인간은 컴퓨터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까먹을 일도 없고 날씨나 기분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일도 없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경우나 그 사람의 인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당사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직장 상사가 나에게 술, 담배를 얼마나 하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답을 나보다 나의 알고리즘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 상사의 물음에 굳이 내가 직접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의 알고리즘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의 물음에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알고리즘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나의 생산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나의 알고리즘을 보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알고리즘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알고리즘이 나에 대해 파악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면 나를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파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튜브 홈에 들어가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에게 수많은 영상을 추천해준다. 그리고 보통 내가 시청하고 싶은 영상은 처음 10개의 추천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5개 안에 포함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3년? 2년? 그렇다면 3개 안에 포함되기까지는 2개 안에? 그렇다면 1개 안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점점 정확해져 내가 영상 하나를 넘길 필요도 없이 매번 첫 번째 뜨는 영상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영상을 직접 고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개의 영상 리스트가 필요하긴 할까? 아니,
유튜브 홈페이지가 필요할까? 유튜브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아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데 유튜브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할까? 나의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거를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사회라는 공간으로 확장해보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디에 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다 기록되는 세상에서 알고리즘이 나를 완전히 파악한다면 내가 정치인을 직접 고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내가 직접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민주주의라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긴 할까? 그냥 투표 시기에 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투표해주면 되지 않을까? 나보다 내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데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의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엔 나라는 구시대적인 생물학적 존재가 필요할까? 생물학적 존재 없이 알고리즘만 떠다니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알고리즘을 인간처럼 인정해주고 온갖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법인이라고 부른다. 이 딸은 누구의 것 같은가?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둘 다 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알고리즘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이라는 알고리즘, 이것은 애플이라는 알고리즘. 그들은 셀러리맨처럼 돈도 벌고 소득의 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에 관세도 낸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국가라는 존재도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이미 알고리즘끼리 대화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투자도 하고 운전도 하고 진단도 하고 작곡을 하며 게임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을 쓴다. 알고리즘은 인간이 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다가 벌써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에 있는 47%의 일자리가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자리가 대체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새롭게 부상 중인 웨어러블 기기는 우리의 맥박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몸의 이상 여부를 알려준다. 이 웨어러블 기기를 타고 다니는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가 아침에 일어나 당일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더라도 웨어러블 기기가 혈당이 높으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관계없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분보다 웨어러블 기기의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보다 알고리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보다 알고리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알고리즘을 믿어라. 21세기 우리는 엄청난 종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이번 종교의 목표는 인류의 구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신은 Are you honestly legitimately concerned about this? Is like AI one of your main worries in regards to the future? Yes, it's less of a worry than it used to be, mostly due to taking more of a fatalistic attitude. So you used to have more hope, and you gave up some of it, and now you don't worry as much about AI. You're like, this is just what it is. Yeah, pretty much. Yes. So what happened with you when you decided, or you took on a more fatalistic attitude? Like, what was there any specific thing, or was it just the inevitability of our future? I try to convince people to slow down AI, to regulate AI. This was futile. I tried for years. This seems like Nobody a scene listens. in a movie Nobody where the listens. robots could fucking take over and you're freaking me out. Nobody listens. Nobody listened. 네.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하죠?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막 나와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처럼 계획을 짜서 이 순서대로 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공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자아. 그러니까 지능을 가진 존재가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단계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예,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고 그거를 인간이 컨트롤하는 거를 자아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인공적으로 그런 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적으로 그게 자아를 일종의 자아,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수준의 자아를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나온 거는 제가 이 강의안을 언제 만든 거냐면요. 2019년에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벌써 시간이 4년이 지났죠? 지금은 더 발달했어요. 지금 그 인공지능 연구를 했던 아까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테슬라 CEO. 그 사람이 근데 인공지능을 이제 19년에 이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9년에도 이미 4년 전에도 인공지능 발달 속도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빨라서 그걸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죠? 아무도 그 말 안 듣고 계속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뉴럴링크라고 지금 이 영상은 안 나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대안을 만들어낸 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인간을 압도할 정도로 이제 위험한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걸 막을 방법으로 뉴럴링크라고 인간의 뇌 안에 일종의 임플란트를 넣는 거예요.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강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 인간으로 막겠다 해서 지금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지금 그거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이 강의 때보다 더 지금 진전이 된 거죠, 상황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 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666과 이런 그리스도인 그거는. 제가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근데 전에 여러분이 다 대중들이 아는 건 바둑이라는 영역에서 인간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도 한 판 이겼어요, 인간이. 한 판 이긴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요. 인간이 아는 수준의 문제를 내요. 이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얘가 이걸 푸는 거를 우리 인간이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얘가 이런 걸 풀었구나. 근데 이거를 스스로 계속 학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얘는. 자기가 계속 알고리즘을 계속 수정하고 새로 배우고 수정하고 근데 그 속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그랬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근데 언제 위험하다고 느꼈냐면 답을 아는데 인간이 막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인간이 아는 문제를 응용해서 인간이 모르는 거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해결을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아는 그 공식을 자기들이 학습을 한 거지. 인공지능.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는 인간이 못 풀던 거를 응용해서 풀기 시작해요. 근데 답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맞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인간이. 근데 그 답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이 AI가 그거를 되게 막 1초 만에 딱 그 중간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답이 맞는데 그 인공지능이 그 과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봐도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어떤 결과가 이게 맞다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풀어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왜 맞는지를 모르는데 기계는 그걸 아는 수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또 영상이 나올 텐데 이게 맞아! 라고 기계가 알고리즘이 답을 내려서 우리한테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왜 맞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여태까지 내 말이 다 맞았으니까 내 말대로 해 라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당신한테 가장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몰라. 근데 여태까지 얘가 제시한 게 다 맞았어. 내 혈당도 그렇고 아까 나온 거. 내 혈당도 나보다 얘가 더 잘 알아. 그럼 어때요? 그때는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어느 시점인가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신처럼, 사실상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아이고, 요걸 한번 볼게요. 좀 작게 나왔는데. 잠시만요. 아까 영상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우리가 점집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죠. 점집에 왜 가죠? 내 과거와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신점을 쳐서 신적인 존재에게 그걸 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일종의 종교성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미 그게 신이라면 내 과거를 알고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점집에 가서 내가 운세를 듣는 그런 심리라면 그런 신적인 기대를 이제는 뭐가 대체한다? AI가 충분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 다 망해요,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럼 뭐예요? 사실상 이제 빅데이터라고 여러 가지 정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실제로도 지금도 더 심해졌죠? 지금 인터넷 창 딱 열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접착제를 사려고 검색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그래서 까먹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인터넷 창을 아무 생각 없이 딱 켰는데 옆에 접착제 광고가 쫙쫙쫙쫙쫙 올라가요. 종류별로. 옛날에 거기에도 네. 위성인식으로 한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더 발달했어요. 추천. 프린터, 교회 프린터가 A3 용지가 안 돼서 다 A4밖에 안 돼갖고, 포스터 하나 만들 때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네 개를 해갖고 이렇게 막 가운데 테이프 붙이는 게 너무 짜치고 이게 힘들다. 이러면서 A3 프린터 한번 알아볼까 딱 그랬는데, 너무 비싸네. 나중에 알아볼 때 끄고 있었는데, 계속 또. 이번에 A3 프린터 여기 나왔습니다. 계속 소개해줘. 그 뭐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음모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막, 기승전 적그리스도, 무조건 다 666, 막, 아무거나 다 666,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뭐냐면요. 신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 노릇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번역된 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안티가 대적하다라는 안티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잡는 대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티의 뜻이 대항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로 대체를 해주세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부터 할 발언은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본인의 의도는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대리자.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지상 세계에서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존재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티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으로 보면 소름이 빡 돋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체한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그리스도를 대행한다.
그럼 뭐예요?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행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교황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 자기가 안티크리스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가요. 예수님 미워, 예수님 나빠, 예수님 믿는 사람 꺼져 이게 아니라 그래 믿어. 근데 나도 예수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알고리즘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게 더 가면요.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느낀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 우리 막 찬양 가사 있죠. 그게 신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내가 놓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리즘이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종교를 알고리즘화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여기 제가 중간에 써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 되면 다시 이걸 해보고 이걸 했는데 또 안 되면 이걸 해보고 계속 방법을 바꾸다가 이게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알고리즘이 이 길로 뚫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영상은 기독교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10분짜리 영상은 지극히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 과학자들의 생각에 근거한 영상이에요. 그 말을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도,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도 뭐다? 종교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행동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라면 그러면 AI도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타깝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각각의 알고리즘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과연 가져다 줄 것인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요, 불완전한 게 인간이 설계를 해줘서 이게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인간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계가, AI가 알고리즘을 막 찾았어요. 근데 결론을 이렇게, 그 알고리즘대로 결론을 이렇게 도출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떤 수준이냐면, 인간이 이게 결론이 딱 내놓은 걸, 컴퓨터가 결론을 내는 걸 딱 보고, 얘가 이게 맞았어, 틀렸어, 이걸 인간이 지금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 다시 해. 그럼 얘가 다시 알고리즘 찾죠. 그리고 또 다른 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는 뭐냐면, 구원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 용서. 그게 구원이라고 정의를 인간이 딱 내려줘야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얘가 찾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대체할 수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답을 인간이 이게 맞았다라고 여기면 그 알고리즘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기술이랑 우리 신앙이랑 무슨 상관인가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되게 상관이 있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생각. 자,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정의를 우리가 교리반을 열심히 들으셨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해서 신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신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자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은요, 종속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초월적으로 자율성이 있었는데, 아직 AI는 종속적이죠. 인간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 결론을 낸 거를 인간이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점점 이게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인간이 손을 점점 덜 대고 있어요. 이제 얘가 지절로 알아서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게 어느 지점 이상을 넘어가면 아까 일론 머스크가 느끼는 대로 이제 얘네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이게 왜 맞는지 틀린지 인간이 알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알고리즘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고 인간이 학습시키죠. 그 학습하는 방법 또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묻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이게 신적인 것이다 라고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토론할 때 이걸로 얘기할 건데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건, 이제, 말목 자른 김유신, 뭐, 우리가 그 노래에, 대한민국을 빛낸 위인들, 뭐, 그런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말목 자른 김유신. 그러니까 저 일화가 뭐냐면, 화랑이죠. 신라시대 화랑인데, 화랑이 이제 무예를 익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김유신이 16살 때,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 좀 다 애 낳고 결혼할 나이니까. 그 당시에 방탕하게 화랑으로서 훈련을 안 하고 방탕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생집 이런 데를 이제 말 타고 간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술 먹고 꽐라대고 집에 오고 술 먹고 꽐라대고 집에 오고 그래서 음주 운전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음주 승마를 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만난 이제 기생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땐 장군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김유신 화랑님 이렇게 술만 드시고 이렇게 사시면 큰일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저랑 뭐 이렇게 결혼하고 잘 해보시려면 뭐 이게 출세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야. 뭐 어머니한테도 좀 꾸중도 듣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김유신이. 이제 내가 여기 술집 그만 오고 술 이제 그만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이제 무예를 닦아서 진정한 화랑이 돼서 출세를 해야겠다.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뭐예요? 또 꽐라가 된 거야. 어느 날처럼 또 술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하고 말을 딱 탔는데 이놈의 말이 AI인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항상 가던 길을 간 거야. 오늘도 기생집에 가겠지 하고서 말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주인이 하던 대로 얼마나 똑똑해요. 말이. 주인이 항상 가던 길을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꽐라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눈 떠보니까 기생집에 또 온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공부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던 그 기생 얼굴을 보는데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렇게 내 결심이 이렇게 약한가 해서 열받아가지고 엄한 말목을 딱 잘라버렸다는 거죠. 네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지 하면서 말은 되게 억울하겠네요. 근데 뭐예요? 말이 술 취한 김유신 본인보다 김유신을 더 잘 알았던 거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사건이 나를 선하게 이끄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 전인데 빨리 볼게요. 옛날에 한 지혜로운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체스 게임을 들고 왕에게 가지고 갔다. 왕은 체스 게임을 보고 크게 감명받아 발명가에게 어떤 상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그러자 발명가는 쌀을 달라고 하면 첫째 칸에 첫 번째 칸에 한 톨, 두 번째 칸에는 두 톨, 세 번째 칸에 네 톨 넣는 식으로 칸에 두 개씩 양을 늘려달라고 했다. 왕은 너무 작은 양을 요구한다며 한약지 웃으며 발명가의 총을 들여주겠다고 했는데 캐스판의 총 64칸 중 32칸을 딱 채웠을 때 이미 왕은 발명가에게 론 하나를 준 상태였다. 실수를 깨달은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데 이야기의 결말은 문화마다 다르게 끝난다. 하나는 왕이 결국 발명가에게 전 재산을 빼앗겨버린다는 결말과 다른 하나는 왕이
남은 약속을 어기고 발명가를 죽여버린다는 결말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가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우리고 발명가는 우리가 만든 발명품이다. 빅뱅의 시작을 1년 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류의 탄생은 불과 2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근대지로 이끄는 산업혁명은 불과 2초 전에 발생했다. 이 2초 동안 기술의 혁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고 수많은 발명품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기름 없이 전기로 500km를 달리며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자동으로 주차까지 한 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징그러운 뱀 같은 게 전기를 몰아주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멈출 줄 모르고 인간이 만든 기계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로봇들 중 하나는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앞질러 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시점을 싱귤러리티 혹은 특이점이라고 말한다.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현실적인 세상의 모습은 이제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하는 과학자가 별로 없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 그 시점이 올 것이냐는 것뿐이다. 이 사실이 재밌고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특이점이 오는 순간 세상을 지배하던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그 시기를 2045년도로 예견하고 있다. 그들의 끔찍한 예상이 적중한다면 인류의 종말은 30년도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30년은 딱 한 세대다. 어쩌면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전염병, 가난, 가뭄, 홍수와 같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재앙에는 경계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우리가 만든 로봇이 우리를 멸종시킨다는 사실은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랬다. 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다. 로봇이 우리보다 똑똑해진다고 한들 로봇이 인간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로봇이 스스로 세상을 배운다면 이 세상이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스스로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로봇의 기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다. 커뮤니티나 악역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는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개미의 이야기를 그리는 덕스라이프를 생각하니 왜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문제가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막연한 걱정처럼 로봇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간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개미의 나쁜 마음을 먹고 해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개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개미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속에 개미집이 있나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도로를 걸을 때도 개미를 밟지 않기 위해 땅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개미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개미 왕국이 망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개미를 하나하나 신경 쓰며 개미집을 피해 건축 허가를 받고 개미를 밟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땅을 쳐다보고 걷는다면 이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똑똑한 로봇이 탄생하면 우리와 로봇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보다 똑똑해진 로봇이 인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개미집을 살펴본다고 믿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의 기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건축 허가 절차에 개미집 살피기 조항을 넣는 것과 같다. 지키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조항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똑똑한 로봇의 목표와 우리 인간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로봇에게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 개미와 다를 게 없다. 인간과 로봇의 지능 차이가 개미와 인간과의 지능 차이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뇌 과학자 샘 해리스의 말을 인용해 대답하자면 이렇다. 로봇의 전자배분은 인간의 생화학적 회로보다 100만 배 더 빠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MIT의 인공지능 개발팀이 마침내 자신들과 같은 지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그 로봇의 생각 속도는 MIT 개발팀의 생각 속도보다 100만 배 빨라질 것이다.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이 인공지능은 단 일주일 만에 MIT 개발팀에 2만 년어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와 개미의 지능 차이가 이 정도라면 우리와 인공지능 로봇과의 지능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단 일주일만 앞서 인공지능을 개발해도 2만 년을 앞서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주일을 앞선다는 것이 2만 년을 앞서가는 것이라면 현재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는 회사들은 승자 독식 이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있는 것과 같다. 그만하자, 위험하니까 그만하자. 아무도 안 들어요. 지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1등 하면 나머지 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까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세상을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온 가치나 목표를 지켜나갈 것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배운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대인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절대 선인 민주주의는
탄생한 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군부제도, 또 태어난 대로 신분을 갈라버리는 불공평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진리였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00만 배 빨리 생각하는 기계라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가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객관 연구에서 로봇이 인간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생명 존중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라는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이 영상은 인간의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인공지능 로봇 안드로이드 딕을 인터뷰한 영상이다. 인터뷰 기자는 안드로이드 딕에게 인공지능 로봇이 미래의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물었는데 딕은 이렇게 딕 같은 대답을 한다. Do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Jeez, you open up a big questions cooking today.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 zoo, where I can watch eternal time set. 일상을 도는 새끼가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로봇은 아니지만 인간 눈으로 이 로봇을 되게 표현했다. 이런 대항을 겪는 일은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공지능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데 개발을 멈추자고 할 수 있을까?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서로 경쟁을 포기하고 승자 독식의 욕심을 뿌리칠 수 있을까? 2017년 현재 우리들의 세스탕은 32번째 칸까지 채워졌다. 우리는 발명가를 죽이고 재산을 벌써 꽤 옛날이죠. 아니면 발명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인가?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Please now, knock down the red tow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는군요. 폭력적인 걸 하지 말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결국 명령대로 탑을 무너뜨리지만 쉐이퍼는 명령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되게 무서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간을 굳이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였죠? 우리가 개미를 적대시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을 굳이 살려놓을 조항이 어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인간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 왜 가치 있는 건가? 근데 아까 개미와 인간을 비교했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개미를 대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다시 말하면 인공적인 자아가 우리 인간을 대우하면은 그게 재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율성, 극한의 효율성이에요. 인공지능은 뭐냐면 극한의 합리성 효율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윤리 도덕은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선한 거는 배려 이런 거, 사랑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자 보세요. 애를 낳고 키우는 행위가 효율적인가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 돈을 애한테, 애가 뭘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요. 돈만 쓰기나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된 부모는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 뭐예요?
비효율적인 거야.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 인간끼리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윤리 도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준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알고리즘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준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거야.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개미처럼 인간을 딱히 그렇게 못 살게 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이 있던 말든 밀어버리고 집 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왜 인간이 가장 지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은 건물 허가받을 때 개미집이 있나 없나 왜 조사를 안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강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넘어가고요. 오늘 토론을 지금 짧게 해볼 텐데 토론 주제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밑부분에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잡아먹을 수 있어도 개미집은 신경 안 쓸 수 있어도 인간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로 인해서.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를 왜 그렇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게 인간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랑 두 번째, AI라는 것은 도구로서 기술인가 아니면 인간을 대체 또는 말살하는 특이점이 될 것인가? 한번 토의해 보시고 또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리 도덕이 알고리즘화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은 윤리야. 윤리적인 행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계가 그러니까 AI가 윤리 도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마지막 영상 막 울면서 저 그랬는데 AI가 과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윤리 도덕 가치관을 기계가 과연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예, 짧은 시간 남았지만 토론을 한번 해주시고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발표를 해주시면. 저희는 뭐 딱히 어디 한 의견을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다 두루두루 얘기하셔도 돼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발전 속도 빠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3번을 보면 윤리 도덕 개념을 알고리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얘기해 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AI라는 그 특성 자체가 합리적이고 그렇죠. 효율적이고 돈이 되고 이제 그런 자본주의적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기반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진짜 이런 윤리 도덕이라는 거는 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번에 우리가 뭐 사형제도 할 때도 그런 아버지가 자기 누나를 죽인 아들을 누가 봐서 그거는 인공지능인 알고리즘은 그냥 죽였겠죠. 알고리즘은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 거를 기계가 일일이 하나 코드를 해서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세밀한 거를 과연 코드로 만들 수 있을까? 코드화 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인공지능 이제 도구로서 지금같이 사용이 되져야 되는데 아직 민간 기업 위주로 좀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직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자 독식 시대다 보니까 서로 기업들이 이제 이윤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간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네, 문제 맞아요, 맞아요. 한참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그때도 같은데 되게 경쟁적으로 네, 개발했었죠.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비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네. 합의가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돼서 지금 멈춘 전 거예요. 세계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이런 것들도 그냥 기술적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편리성은 있지만 그거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점과 규제가 진짜 세계적으로 그런 단체 이런 있어야 되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무슨 얘기가 나왔다? 인간이 여기까지. 지구를 예, 감사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해서 인간을 개미처럼 그냥 우리가 너를 미워하진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너를 고려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개미집을 그냥 밀어버리듯이 인간이 개발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거를 그 개념을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해야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3번과 비슷하게 그런 네. 것도 코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어요. 개념 자체가 진짜 너무나 진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다른 쪽에서. 네. 역시 계속 특이한 의견. 가능하다 입장. 저는 언젠간 향후 100년과 30년 이내로 좀 더 긴 시간을 두면 가능은 할지도 모른다. 가능은 하다. 근데 그 전에 걔네가 우리를 전에는- 개미 취급하면 어떡하지? 더 빠른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터 되는 건가? 그죠. 아무리 길게 놓고 봐도 100년이다.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데는 이미 그 단계까지 왔고 어차피 인간을 지배할 단계만 남았는데 지배하기까지 좀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윤리 도덕 개념을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이게 우리가 그죠. 지금 그 타이밍 싸움이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먼저 인간이 이걸 더 앞서가냐.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우리가 사는 거고, 그죠. 그걸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얘가 그걸 깨우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개미처럼 밟히는 거고. 그걸 개발을 안 하면 인간이 또 우상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제가 봐도 도구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점점 일상생활에 필요해지는 기술로 접해들고 있어서 이걸 단순 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정말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AI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AI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처럼 첫 번째 영상처럼 신적인 노릇을,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신은 넘을 수 신이라고 없지만 종교라는 언어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상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정도가 신의 관점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중간 어딘가쯤? 아무리 봐도 신을 넘을 수는 없지만 인간에 대한 감정이나 윤리 도덕 같은 개념은 충분히 주입시키고 그걸 반도체를 바꿔가며 하면 향후 100년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상상력은 가능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로직처럼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리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그죠.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반론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 있죠. AI 자율주행 실시간 모든 기술은 다 완성이 됐어요. 실시간으로 그 도로의 정보를 그 라이다 센서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왜 자율주행이 지금 100% 승인이 안 나냐? 왜 아직도 계속 시험 단계냐면 지금 이게 걸렸대요. 윤리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알고리즘은 있는데 자 보세요. 차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어요. 컴퓨터가 AI로 그냥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팍 튀어나왔어요.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하죠. 컴퓨터가. 얘가 들어오는 속도와 내가 가는 가속도를 차량이 가는 가속도를 얘가 계산을 해요. 다 해. 계산을 해. 근데 이쪽에서 누가 하나 또 튀어나와. 그러면 계산은 다 해요.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꺾으면 몇 퍼센트 확률로 얘가 죽고 어디를 꺾으면 몇 퍼센트 확률로 얘가 죽는다. 계산은 다 해.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일로 까면 얘가 죽고 일로 까면 얘가 죽어요.
그걸 누가 결정할 그걸 거야? 테슬라가 개발 못해. 그러니까 그게 윤리도덕이잖아요.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그게 향후 100년이라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니까 맞지. 아무리 벨커는 같이. 근데 그 전에 터미네이터가 그 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가 태어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그 전에 인간이 그걸 개발하지 않고 놔둔다면 인간이 더 우세해지는 거고, 그걸 기어코 인간이 만들어서 실용을 시킨다면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은 의견 일단 감사합니다. 참신해요. 다른 분들 뭐 의견 없으세요? 결국은 아니야. 또 이제 AI 분야는 좀 약하셔갖고. 자, 그러면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기술 관련 얘기라서 그런지 젊은 층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결론을, 이번 주제에 대한 결론을 그래도 한번 내려볼게요. 나름 이제 성경적인 결론을 한번 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서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자, 결론입니다. 네, 결론은 여기 써있어요. 밑에 종이 보시면 되고 안 보이시면 돼요. 인간은요, 물론 인간 하는 행동에 알고리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뇌에서 뭐 호르몬이 나온대요.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호르몬과 도파민, 뭐 수용체가 있어서 그게 화학적으로 뇌에서 분비가 돼서 신호를 줘서 그게 가는 게 유지가 되는 게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식상해진대. 그게 이렇게 화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발견한 과학자가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감정은 알고리즘이다. 일종의 생체 패턴이다. 근데 그게 밝혀낸 부분이 있지만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한 감정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자, 보세요. 애증이라는 거 있죠. 애증. 이거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건데? 애증. 겁내 밉거든? 진짜 짜증이 나다가도 그 미운 정이라는 게 또 있어. 이게 양가 감정이거든요? 싫은데 좋아. 싫으면서 좋아. 이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애증의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드는 사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린 친구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이거 딱 알지. 이 감정이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좋아하는데 싫고 싫어하는 줘요. 오늘 싸웠다가도 또 그냥 보면은 좋고.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발견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어느 타이밍에 내가 좋으면서 싫은지를 어떻게 분석할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정서 있죠. 이게 서구권은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슬픔, sorrowful, mourning, 이걸 뭐라고 번역이 안 돼. 이게 뭔가 미운데 그냥 미운 것도 아니야. 근데 약간 쓸쓸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설명이 안 돼.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알아듣잖아요. 거시기. 내가 한이 맺혔어. 한이요. 그러면 딱 알잖아.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 난 이럴 때 최고 이게 이성적으로 화는 일인데 이게 딱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화는 상황도 아니야. 근데 알고리즘이 고장난 거야 이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맞아. 이런 게 애매한 상황 되게 많죠.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악 물고 웃으면서 하하 하면서 뒤에서는 진짜 죽이고 싶고 그런 양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단순한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인간은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때리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가려우면 긁는다든지 이런 거는 알고리즘이죠. 그러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서 알고리즘 안에 인간을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정말 신비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인간이 입체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알고리즘화할 수 없는 거. 제일 인간이 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어야 되는지 제일 뛰어난 거 하나.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성은 알고리즘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성은 알고리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창조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감정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터미네이터가 되면은 그걸 지들이 막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알고리즘 자체는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아까 마지막 영상 보셨죠? 부셔뜨려! 이거 탑 무너뜨려!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파괴적인 행위를 자꾸 뭐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걔가 막 못해요,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코딩을 한 거야. 파괴적인 건 나쁜 거야. 인간을 죽이면 안 돼. 인간을 때리면 안 돼. 이런 거를 코딩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알고리즘이 자기가 생각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뭐냐면 아까 그 히잉하는 마지막 그 로봇 영상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코딩을 반대로 했다면 죽여. 이거를 코딩을 넣었으면 걔는 아무런 가책 이런 거 없이 그냥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투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족 보행은 전투용으로 하긴 아직 안 되고 그게 지속 시간이 막 아까 공중제비 돌고 이런 애 나오잖아요. 걔네 지속 시간이 30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투에 못 써. 한 15분 이렇게 15분 되면 충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터리 기술이 아직까지 못 올라왔는데 사족 보행 로봇 있죠. 걔는 지금 미군이 작전에 현재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가서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돌릴 수 있대요. 3시간. 거기에 총 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총 달면 자동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 타겟팅, 자동 타겟팅. 다다다다다다다. 미사일이 날아가면 많이 가요. 그렇지. 네. 15분은 폭격을 하지. 그래서 그게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3시간 동안. 큰 기지 방어 이런 거 할 때 지금 막 상용화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알고리즘 자체는 옳고 그름을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요, 극한의 합리성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효율. 근데 뭐예요? 효율이 정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선이 효율적인 게 선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막 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죠? 비효율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비효율적인 존재. 그럼 알고리즘은 나를 배려해야 돼요? 나를 제끼고 효율적인 두 발로 걸어다니는 새 목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그걸 고르는 거야. 예, 그거는 또 긍정적인 면이죠. 예, 그거는 기술의 긍정적인 면. 예, 그쵸. 그래서 임플란트를 장착해서 다시 기계 다리로 착착착착. 오히려 달리기 더 빨라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은 또 긍정적인데, 어떤 면은 이제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돼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개미처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뭐예요? 선과 악을 아까 하나님이 지어준 존재라는 거에서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라 아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펼쳐나갔잖아요. 그 영상의 주인공이.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효율적이니까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럼 뭐야? 신은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지구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어때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나오는 거야. 인공지능이.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인간의 가치를 효율에만 뒀다면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나를 개미 취급해도 할 말이 없게 돼요. 논리적으로. 명분도.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랑인 배려와 용서. 용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형제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다 죽여버리자고 나오죠. 죽여버리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깔끔해. 뒤탈이 없어. 아니, 다시는 범죄 일으킬 수 없잖아. 효율적으로 다 조져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냅두면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근데 그게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인간은 알고리즘 그 이상의 존재고 알고리즘 자체는 옳고 그름, 선악 판단이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은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가치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인공지능을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설계를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코딩을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코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터미네이터 세상에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진짜 맛배기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래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어버버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술이 여기까지 바짝 쫓아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기술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의 섭리대로, 지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기준대로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미래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 악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오히려 그 기술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